얼마 전 유저 증가에 따른 인프라 비용에 대한 고민을 상담을 해주다가 문득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봅니다. 제가 경험해본 데이터베이스의 한계와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의 경우 초당 4,000 쿼리, SQL 서버는 초당 6,000 쿼리, 오라클은 초당 12,000 쿼리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최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그 이상의 쿼리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처리가 0.01초에 끝나는 쿼리 뿐이라면 MySQL이 4,000 쿼리를 받는다 해도 6,000 쿼리가 들어와도 1초 안에 끝날 수도 있죠. 즉, 저 숫자들은 평균적으로 저 정도 이상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좋다라는 기준이 되고요. 허용량 이상 쿼리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대기 상태가 되면서 처리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대기만 점점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때문에 순간 요청 수 대비 쿼리 처리량이 쫓아가지 못해서 터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 이유가 순간 요청 수가 100밖에 안 되지만 개당 처리 시간이 1초 걸리고 동시 처리가 10스레드라면 1초에 10개밖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100개가 들어왔다면 10초가 지나면 매 초 100개씩 들어왔으니까 10초 뒤에는 100개는 처리되었지만 900개가 남는, 점점 느려져서 타임아웃 에러가 발생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죠. 즉, 현재 사용 중인 RDBMS의 성능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성능과 한계는 DBMS마다 초당 처리 능력뿐만 아니라 선 커밋과 후 커밋에 따른 성능의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MySQL이나 SQL 서버의 경우 트랜잭션을 열면 커밋 요청이 올 때까지 디스크에 저장하지 않고 커밋이 오면 그제서야 디스크에 저장하죠. 때문에 커밋을 던지는 순간 움찔합니다. 이유는 디스크 IO를 하고 돌아오는 시간 때문이죠. 오라클의 경우는 선 커밋 방식이라서 쿼리를 던지면 이미 디스크에는 기록이 되고 롤백 쿼리만 캐시에 남죠. 그러다가 롤백이 필요하면 다시 디스크에서 롤백 처리를 하게 되므로 롤백 시간은 오라클이 훨씬 느립니다. 그런데 보통 보시면 쿼리를 던질 때 롤백을 하는 횟수는 얼마나 되나요? 0.01% 정도의 롤백 처리를 위해서 디스크에 저장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다 미리 디스크에 99.99%를 저장하고 굳이 롤백으로 오면 좀 느리더라도 그제서야 디스크 IO를 2배 정도 써서 롤백해도 오히려 성능이 빨라진다는 거죠. 이게 다른 RDBMS와는 달리 고성능 OLTP가 가능한 오라클에서만의 기술인 거죠. 왜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하냐고요? RDBMS 엔진을 만드는 능력의 차이라고 봅니다. 오라클은 처음부터 전문 멤버가 엔진을 만들어 서비스를 해왔지만 MS는 1989년 사이베이스의 기술 지원으로 SQL 서버를 만든 이래 1995년 SQL 서버 버전 6부터는 독자 엔진으로 거듭나긴 했지만 처음부터 RDBMS 엔진을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배운 기술을 토대로 엔진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엔진의 개발 철학을 개성할 수밖에 없었겠죠. 제 생각이지만 이제 와서 엔진을 완전히 바꾸기엔 기술력이나 개발 공수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지금도 충분히 코스트 퍼포먼스는 1위인 엔진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지속적인 발전으로 충분히 시장은 메워갈 수 있지 않을까요? DB 전문가라고 불릴 정도라면 최소한 이 정도로 DBMS의 엔진 특성까지 알고 현재 서비스에 어떠한 DBMS가 적합한지를 제안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전문가들만 해도 박서 엔진이냐 수직 병렬 엔진이냐 VTEC 엔진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특성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디에 적합한지를 알고 이 차량의 주요 수요자에게 맞는 엔진을 장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DB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DB의 부하를 확인하고 그걸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가볍게 생각을 한다면 쿼리 효율이 낮아서 처리가 늦는 경우, 하드웨어 스펙 처리 요구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급격히 늦어지는 경우, 유저가 폭주해서 커버가 안 되는 경우 등이 있죠. 물론 그 외에도 네트워크 문제나 디스크 문제 등등 아주 많지만 일단 대표적인 문제와 원인 해결 방법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보통 성능 저하의 70%는 쿼리나 인덱스 튜닝만으로 해결이 됩니다.
때문에 이 정도만으로도 높은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튜닝 전문가가 될 수 있죠. 일본 최대의 인쇄회사의 도서관을 연결한 온라인 도서 열람 서비스를 하는데 80V코어의 408GB 메모리를 가진 스펙으로 월 2,500만엔짜리 인스턴스 하나로 500명을 받는, 그렇게 되면 터지는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제가 참여한 건 이 시스템 확장 프로젝트로 월 2,500만엔짜리 인스턴스 5대를 늘려 최대 동접을 3,000명까지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죠. 월 2,500만엔짜리 DB 인스턴스로 500명밖에 못 받는다고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 소스코드를 봤더니 웨어인 안에 셀렉트를 하는 서브쿼리 안에 다시 서브쿼리를 14단계까지 집어넣었더라고요. 이게 왜 느려지는지는 따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쿼리를 튜닝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는데 그렇게 보여줬다가 그 프로젝트에서 잘렸죠. 월 1억 5천만엔 플러스 SI 프로젝트의 매출이 날 수 있었던 게 저 때문에 기존 월 2,500만엔 매출도 줄어들게 되었으니까 잘려야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일본이든 한국에서든 잘난 척 하시면 안됩니다. PK는 무조건 숫자형으로 순번으로 배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저 아이디나 날짜 역순 등의 셀렉트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딴에는 연구해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PK 및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물리적 소팅을 하는 인덱스로서 데이터가 중간에 끼어들면 무조건 끼어든 뒷 데이터는 재정렬이 들어갑니다. 물리적으로 소팅을 한다는 것은 글자의 경우 알파벳으로, 날짜의 경우 순서대로 재배열을 한다는 것인데, 그럼 비트리 인덱스 구조의 경우 유저 아이디를 검색할 때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하지만 인서트나 업데이트가 많은 필드가 들어있다면 인서트나 업데이트 시 속도는 느려지게 되죠. 물론 회원 테이블은 생각보다 유저가 인서트 되는 경우가 적다 보니 큰 문제는 없지만, 지금 서비스 중에 유저 클레임으로 유저 아이디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서비스들이 유저 아이디로 PK를 가지고 조인을 하다 보니까 이걸 변경하는데 엄청난 공수가 들어갈 수도 있죠. 때문에 변경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할지언정 관계없는 시리얼로 하는 것이 나중에 보안상이나 서비스 사양 변경에 도움이 됩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모 게임 서비스를 일본에 런칭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도 사례를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일본에서 런칭을 하니까 서비스가 느려서 멈췄습니다. 원인을 몰라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게임의 유저의 비정상적인 처리를 막기 위해 게임 내 유저 클릭 액션을 모두 테이블에 저장하고 PK를 유저의 아이디와 날짜 DESC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CS 툴에서는 금방 유저의 행동 패턴을 추출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게 잘 서비스 해오다가 일본에선 한 달 만에 한국에서 3년 서비스한 로그의 6배나 많은 로그의 데이터가 저장되었네요. 그러니 유저 클릭은 초당 수만 번으로 로깅 요청이 오고 MySQL에서는 점점 쿼리 리턴이 느려지더니 2, 3초마다 1쿼리 리턴이 되더라고요. 해당 로그 테이블은 한 달 만에 이미 1600만 로우가 넘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갑자기 모르는 한국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어떤 젊은 여성분이 자기가 이 서비스를 위해 3년이나 튜닝했는데 네가 뭔데 갑자기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냐 라면서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외부 사람이니 자세한 것은 위쪽에서 말씀하시지요 라고 하고 끊었는데, 좀 짜증이 나서 동일 데이터를 빈 서버에 복사한 후에 PK만 바꾸고 동일 쿼리를 던진 결과를 의뢰자인 일본 게임 퍼블리싱 회사 대표님께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그 뒤에 개발사의 CTO가 다시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결국 그 담당자가 변경을 거부해서 일본 서비스는 6개월 만에 종료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언제나 한결같죠. 최소한 내가 전문이라 불리는 분야는 기저 레벨까지 공부를 해라. 그렇게 안 된다면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전문가는 괜히 전문가가 아니다. 괜히 전문가도 있지만. 가끔 황당한 경우를 경험하는데요. 한 명이 게시판 리스트를 로드할 때마다 243회의 쿼리를 던지는 코드를 발견한 적이 있죠. 이 서비스는 116명 정도만 접속하면 서비스가 터져서 저를 불렀는데요. 이 사양이라면 초당 약 28,000회가 넘는 쿼리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페이지 로드가 느리니 사람들이 F5를 연타를 했겠지요. 그러니 서비스가 뻗었고요. 제가 들어가서 보자마자 이 문제를 찾아서 루프 안에 쿼리를 하나씩 던지고 있는 부분을 없애라고 했더니
개발자가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더니 자기는 15년이나 대형 프로젝트를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는데 문제가 없었다. 서버 스펙이 낮아서 그런 거다 라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을 배제를 하고 제가 그 코드를 수정해서 10분 만에 해결을 했죠. 한 세션이 하나의 페이지에 다양한 DB나 테이블을 접속하다 보면 한 번만에 쿼리가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걸 한 번에 모아서 DB 호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DB의 라이트는 한 대로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여기서 미러는 라이트가 2대니 2배 아니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기본적으로 리드는 레플리카를 두고 분산시켜야 하지만 리드에 죽도록 던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페이지에 한 세션이 로드할 때 5번을 넘기지 않도록, 그리고 한 리퀘스트당 DB에서 리턴을 0.5초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예외에 대해서는 다음 설명하는 내용을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예외가 아닌 이상 OLTP는 0.5초 이내로 리턴을 목표로 설계를 하고 개발하시도록 연습하시면 나중에 좋습니다. 하나의 SQL 리퀘스트가 실제로 0.1초가 평균 처리이지만 커넥션 시작 시 핸드쉐이크가 0.5초 정도 걸립니다. 아무리 작은 쿼리 한 번 던져도 커넥션 오픈 후에 쿼리 던지고 클로즈 하는데 0.7초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죠. 즉, 한 커넥션당 최대한 많은 처리를 해야 많은 리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발 언어나 DBMS의 기능 중에 커넥션 풀링이라는 것을 쓰면 엄청나게 성능이 향상되는 게 눈에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MySQL의 경우 타임 웨이트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커넥션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는 MySQL의 문제보다는 OS에서 받을 수 있는 양이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을 타임 웨이트가 90초간 버티면서 늘어나 최대치가 되면 다음 커넥션은 타임 웨이트가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OS에서 타임 웨이트 시간을 1초로 세팅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결도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커넥션 풀링으로 핸드쉐이크를 줄여야지 이렇게 땜빵으로 해결해도 결국 대량의 리퀘스트는 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MS와 WS 사이에는 WAS를 두고 WAS와 RDBMS는 커넥션 풀로 관리를 하면 웹서버를 10,000대 정도를 늘려도 WAS에서 컨트롤만 잘하면 충분히 많은 유저의 처리를 커버할 수 있죠. DBMS의 기본 특성만으로 최소한 15,000 동접은 쉽게 클리어해야 하고요. 조금만 아이디어를 가미하면 5만 동접까지는 문제 없어야 합니다. 이건 게임 같은 지속적인 커넥션인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웹 서비스라면 8배에서 10배 정도를 생각하시면 맞다고 봅니다. 웹 서비스는 게임에 비해 리퀘스트 양이 적기 때문이죠. 이런저런 복합적인 원인으로 부하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해결을 했는데도 유저가 늘어서 DBMS의 성능 이상으로 요청이 들어온다면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럼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확장 방식이죠. 그리고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레플리카라는 옵션을 쉽게 쓰고 있을 겁니다. 이건 단지 리드만 빨라지기 때문에 라이트가 많은 서비스라면 오히려 느려질 수도 있죠.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서트용 인덱스와 리드용 인덱스의 구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인서트는 PK 위주의 인서트를 하게 되고 인덱스가 많을수록 CUD는 속도가 저하됩니다.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할 곳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저하되는 성능에 맞춰서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인덱스를 잘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SQL을 던지는 것도 아무리 데이터 갱신 후 최신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라고 해도 마스터에 셀렉트하는 순간 받을 수 있는 유저는 줄어들게 되죠. 최신 데이터를 보고 싶다면 나중에 보여드리는 레디스의 캐싱 방법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마스터에 셀렉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서비스 설계를 할 때도 레플리케이션 지연을 생각해서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MySQL의 경우는 통 DB를 레플리케이션 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데이터도 레플리케이션을 해야 하지만 SQL 서버나 오라클 등은 테이블 단위 레플리케이션도 가능하므로 보다 효율적인 레플리케이션 및 부하 분산을 할 수도 있죠. 괜히 RDBMS가 유료인 게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아야 하고요. 내가 내는 돈이 얼마나 더 매출 증진이 될지도 CTO라면 이런 기술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계산이 되어야 하겠죠.
옛날에는 미러 설정만 하면 세컨더리는 프라이머리가 장애 시에만 스토리지를 어태치하고 기동되거나 로그라이팅만 하고 있어서 데이터를 볼 수 없었지만, 요즘은 SQL 서버의 경우 Always on Availability Groups 라던가 MySQL의 경우 MySQL 그룹 레플리케이션 같은 레플리카 셋을 두고 미러를 하는 설정하는 기능들이 생겨서 거의 이렇게 쓰지 미러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내장애성을 위한 시도이지 라이터가 늘어나는 기술은 아닙니다. RDBMS 장애가 서비스 장애로 가지 않으려면 거의 필수로 두는 기능이죠. 요즘 많이 사용되는 그룹 레플리케이션 기능은 모두 프라이머리 노드와 세컨더리 노드를 설정해서 장애가 생기면 자동으로 시프팅을 해주는데, 세컨더리 노드들을 VIP로 관리를 하다 보니 HA 프록시나 프록시 SQL PG 풀 등 DBMS에서 사용 가능한 LB의 기능으로 DB를 연결하도록 개발 코드가 짜여져 있다면, 자연스럽게 레플리케이션된, 엄밀히 이야기하면 미러된 데이터베이스 여러 대로 분산 셀렉트가 되므로 내장애성 및 분산 처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성이 가능하죠. 때문에 레플리케이션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그룹 레플리케이션이라는 미러 기능을 보유한 DB 분산 기능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DB에 디스크 I/O 부하가 있다면 충분한 고민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대부분 CPU의 문제를 해결하고 유저가 올라가고 그러다가 메모리 문제가 발생을 하고, 메모리 문제를 레플리케이션 등으로 분산까지 해서 해결했는데 CPU 메모리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리턴이 느려지는 경우가 있죠. 쿼리 플랜을 보면서 I/O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전제이고요. 이것마저 했는데 느려진다면 이제 바라봐야 할 게 파티셔닝입니다. 파티셔닝은 대부분의 RDBMS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테이블을 물리적인 파일을 나눠서 저장을 하는 방식이고, 저장하는 룰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시리얼 순으로 레코드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업데이트된 날짜 순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각각의 방식에 따른 물리적인 파일 분포가 달라지고, 커다란 한 파일에서 하나하나 찾을 것을 잘게 쪼갠 작은 파일에서 찾게 된다면 룰만 괜찮다면 훨씬 빠른 속도로 액세스가 되는 거죠. 하지만 룰을 잘못 만들면 파일 하나보다 더 느려질 수 있으니 충분히 연구하고 만드셔야 합니다. 파티셔닝과 샤딩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파티셔닝은 하나의 테이블을 여러 파일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 테이블은 하나입니다. 샤딩은 여러 구조로 테이블 또는 DB를 통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테이블이나 DB 서버가 분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하나의 DB 서버 안에 여러 DB를 넣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효율에 따라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처음부터 확장을 설계하지 않고 만든 DB 구조에서 많이 검토되고 있는 기술인데요. 유저가 늘어날 때 1번부터 100만 번까지를 하나의 DB에 넣고 100만 1번부터 200만까지는 두 번째 DB에 등등으로 DB 셋을 늘려가면 2000만 명이 가입해도 100만 명당 하나의 셋이기 때문에 처리에 문제가 없고요. 20셋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서비스가 안정화되고 유저가 줄어들어서 400만 번대와 700만 번대의 유저층의 행동이 10분의 1이 되었다면 인스턴스 사이즈를 줄이거나 통합하면 되는 거죠. 이런 구조의 장점은 DB 구조의 변경이 없고요. DB셋 복제 후에 초기 진입을 관리하는 서버를 들고 진입한 세션을 어떤 서버로 던질지를 구분짓는 역할을 하면 되죠. 이게 전체 유저의 아이디랑 번호만 넣고 로그인 시도를 하면 유저의 번호를 체크해서 해당 셋으로 던지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일종의 어플리케이션 라우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바로 로비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건 나중에 준비해도 큰 변경 없이 확장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서비스를 준비한다면 이런 설계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샤딩 솔루션은 뭘 쓰면 좋으냐 라는 질문을 하시기도 하는데, 샤딩 솔루션은 비용도 비싸고 적용하면 성능은 좋으나 확장에 따른 무지막지한 비용이 들 수 있어서 비용을 오히려 감당할 수 없게 되죠. 샤딩 알고리즘 때문에 오히려 관리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샤딩은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저의 확장에 유연하게 늘리고 추후 축소를 할 때도 쉽게 축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샤딩도 마찬가지고 NoSQL 엔진을 활용한 RDBMS 엔진도 마찬가지인데요. 부하가 커질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서비스들이 대부분인데,
결국 이들은 부하량이 커지면서 고민하는 건데 잘못 도입하면 비용에 발목이 잡혀 서비스도 할 수 없게 되는 게 문제가 되므로 충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초대형이 아닌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법인데요. 로그성 시스템에서는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파티션을 사용할지, 쉬프팅을 사용할지, 아니면 샤딩을 사용할지에 따라 코드의 운영 방식이나 데이터 보관 및 이동 방식이 바뀌죠. 파티셔닝을 설정하여 한 달에 한 파일을 만들었다면 1년이 지난 데이터는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는 것이 현재 자주 사용하는 테이블들의 부하를 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필요시 오래된 테이블을 조회하면 되고 자주 쓰는 테이블은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으니 과거 데이터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때 한 달 단위로 파티셔닝을 하고 1년 단위로 테이블명을 바꾸어 데이터를 이전하는 SQL을 달리면 대상 데이터가 정해진 파일에만 모여 있기 때문에 쉬프팅이 아주 빨라집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20주년 기념 이벤트를 하는 건 전혀 문제 없었는데 그동안 쉬프팅된 테이블이 너무 많아서 12만 개나 되는 테이블들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실제 모 기업의 사례인 거고요. 혹자는 NoSQL이면 편안하게 해결을 한다느니 요즘은 MySQL 엔진을 사용해 무한히 확장 가능한 TiDB 같은 것도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예전에 올린 TiDB를 결국 포기했던 이야기를 보시면 알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대부분 서비스가 고민하는 게 유저가 늘어나서 부하를 해결하고자 고민하다가 TiDB나 NoSQL을 찾게 되는데 이런 툴은 RDBMS로서 사용하기에는 대규모에선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규모에서 하드웨어를 늘려야 하는데 그만큼 하드웨어를 늘릴 바에는 지금 RDBMS로 구성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늘리면 충분히 커버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구성이 하드웨어 비용이 훨씬 줄어듭니다. NoSQL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노드 수가 6배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물론 데이터가 100TB 이상이라면 필요 노드 수가 비슷해지기 시작하죠. 동접 3,000명도 안 되는 서비스에서 어디선가 NoSQL이나 TiDB 같은 걸 찬양하는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현재 사용 중인 RDBMS로 어떻게 고부하를 처리할지를 고민하시다 보면 충분히 수백만까지는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동접이 수천만이 되어서 더 이상 못 받을 것 같은 경우부터는 NoSQL을 연구하는 건 충분히 고려할 만한 내용이고요. 그동안의 노하우를 잘 활용하시고 NoSQL의 특성을 잘 연구하시면 충분히 NoSQL로도 좋은 툴로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DB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히면 부하를 분산하는 근본적인 방법론이 훨씬 많아집니다. 때문에 여기부터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심지어는 의미도 모르고 공부했던 패킷의 레이어 7계층의 깊이가 필요한 상황까지 나오게 되므로 DB만 전문가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정도까지 부하 규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네트워크는 물론 OS 기저 레벨에서부터 수업 시간에 졸면서 들었던 기저 레벨까지 지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캐시 방법론도 많이 쓰고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미들웨어조차 HTTPS 프로토콜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사이트 캐시의 중요성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CDN의 사이트 캐싱도 동일한 구조이지만 프론트도어라던가 AWS 클라우드 프론트 등으로 동일 리퀘스트로 동일 결과를 내는 페이지 등의 미들웨어 부하를 줄이면 그만큼 물리적인 DB 호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세션을 받을 수가 있죠. 많은 서비스가 사이트 캐싱 기능을 넣는 것만으로도 DB 부하가 줄어들어 더 많은 리퀘스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필수 기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혹시 사용 중이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도입하는 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능들 중에서는 기본 비용이 비싼 것들도 있으므로 유저가 복수할 때 사용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이야기로는 L7 로드 밸런싱이라는 표현을 쓰죠. L4 로드 밸런싱도 잘 알아서 뭐가 뭔지 구분할 정도의 개념은 알아두시는 게 대규모 처리 시 중요할 수 있습니다. L4는 IP를 기준으로 라우팅이 되므로 빠른 반면에 세세한 부하 분산이 안 되고요. L7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인지 구분해서 어플리케이션 레벨로도 분리를 하거나 URL 베이스로도 분산이 가능한 대신 부하가 올라가죠. 그 외에 DNS 기반의 부하 분산 등도 있지만 DB 관련이 아니므로 이번에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레디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 외에도 예전에는 멤캐시드나 인메모리 DB 등
메모리의 데이터를 어느 정도 캐싱해서 최대한 디스크 I/O 성능 저하의 처리 성능 저하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사용해도 성능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 구조 자체가 디스크 I/O 성능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거나 메모리 데이터 캐시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레디스를 사용하되 데이터가 변경할 때마다 RDBMS에 라이트를 하고 나서 리턴하는 코드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캐시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유저의 세션을 레디스만 바라보고 레디스의 데이터가 정확해야 하며 레디스에서 RDBMS의 데이터 갱신은 백그라운드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합성의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솔루션에서 해결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많은 기능들이 대규모 부하 분산 시에는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대규모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 이런 데이터 정합성조차도 자체 모듈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레디스 클러스터를 구성하실 때도 꼭 자신의 서비스에 적합한지 그리고 DB 부하에 따른 성능 저하가 생기지 않는지 꼭 고민하고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레디스를 도입했는데도 DB 부하가 줄어들었다면 레디스를 빼는 것이 아니라 레디스와 DB의 동기 타이밍과 유저 리퀘스트가 레디스를 보고 다시 DB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처리량이 부족할 때 탑 페이지나 자주 액세스하는 리퀘스트 페이지는 HTML화를 해서 1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 탑 페이지나 리퀘스트 페이지에서 표시되는 유저 글 같은 게 갱신될 때만 추가로 HTML화를 하면 유저들이 탑 페이지를 초당 10만 회 갱신을 해도 백그라운드 갱신에 필요한 1, 2회 정도의 DB만 호출하고 10만 회 처리가 커버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초당 60만 클릭이 있었던 모 사이트에서 심심하면 웹서버도 터지고 DB는 계속 대기 체인이 늘어나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처리해서 CPU는 5% 미만으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유저가 첫 페이지를 F5를 연타를 해도 웹서버만 늘리면 되게 해놨죠. 이것조차도 CDN이랑 섞어버리면 웹서버의 대수를 늘릴 필요도 사라지지만요. 유저 로그인 정보는 세션별 캐시를 통해 해당 세션에서는 데이터를 공유해서 DB 리퀘스트를 최소화했고요. 이런 노력의 결정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겠죠. 순간 1000만 단위의 유저가 액세스하는 곳들은 기본적으로 DB 액세스는 거의 하지 않고요. 파일로 캐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일을 1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것만으로 수천만 배 성능이 나오거든요. 검색 사이트에서 나는 검색어를 입력했는데 결과가 0.0001초에 나왔다면 DBMS를 거치지 않았을 확률이 99.9999%가 됩니다. 그만큼 방대한 파일 캐시를 사용하여 DB보다 빨리 리턴하는 알고리즘 자체를 개발하는 것이죠. 이렇게 물리적인 캐시를 사용하는 곳들도 많이 보이지만 세션마다 공유할지 독립할지도 생각해서 잘 설계를 해야 하는데 안 그런 케이스를 요즘도 목격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게 전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한 규모에 맞는 코드 설계 능력이 되겠죠. 왜 대규모 처리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선 이걸 인정 못 받아서 저는 떠났지만 이제는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외에도 물리적으로 병목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해소 방법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하드웨어나 유저의 행동 패턴, 데이터의 액세스 방식에 따라서 100이면 100가지의 방법론이 필요할 정도로 어디에선 통했지만 여기선 안 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문에 이 해결에는 얼마나 폭넓은 데이터 분산 처리 구조를 알고 있느냐와 현재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을 능력이 있느냐인 것이죠. 아마 여기까지는 AI에게 아무리 질문을 해도 원하는 만큼의 대답이 나오지 않는 영역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도 많은 업무 요청을 받아서 AI로 70% 정도는 해결을 해주고 있지만 나머지 30%는 AI에게 요청을 해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인터넷에 없기 때문에 학습을 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AI로부터는 충분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죠. 점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 예상으로는 한 80% 정도까지는 근접할지언정 20%는 인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AI에게 맡겨봤자 일반론의 해결 방법이고 그걸 따라하면 막대한 인프라 비용이 나갈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막대해지는 인프라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지 않을까 하네요. 제 정보로 조금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가져가셨길 바라며, 더 깊이 있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댓글 부탁드립니다. 끝!